안녕하십니까. 생명 존중. 우리가 그동안 몇 번 쉬기도 했고, 결강이 있어서 오늘이 주차로는 벌써 이제 9주차에 접어들긴 하는데요. 우리 강의로는 6번째 강의, 제6강의입니다. 이번 6번째 강의는 우리가 앞에서 생명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임신과 출산이라든가 보조생식의 문제, 그리고 또 인공임신 중절이라고 얘기하는 낙태 등 다양한 그런 것들 이제 주제를 살펴봤었는데요. 우리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인공임신 중절인 낙태라고 하는 이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됐는데, 그러한 인공임신 중절, 낙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임신을 방지하는, 피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피임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피임과 성윤리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피임은 영어로 contraceptio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바로 피임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성관계를 거쳐서 임신이 되는 것을 일정한 수단을 사용해서 그런 막는 행위, 요거를 이제 피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임신 가능 기간을 피하거나 또는 기구나 약품 등을 이용해서 임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을 우리가 바로 피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자, 즉 임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그런 이제 행위를 갖다 피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긴 했지만은 바로 임신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미 임신을 했었던 기혼자들인 경우에도 이제 피임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이유가 있겠는데요. 기혼자가 피임을 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가 가족계획상 더 이상 자녀를 갖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자녀를 갖다 낳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피임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양육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를 갖다가 원하지 않는 경우죠. 세 번째, 부부 중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출산이라든가 또 그로 인한 어떤 사회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장을 갖다 가져올 텐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임을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바로 이러한 피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영상 한번 보시고 그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타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약 2시간 뒤 13살 김모양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울자 김양은 아이를 낳은 것을 가족들이 알게 될까봐 흉기로 아이를 수차례 찔렀습니다. 당시 집에는 김양의 아버지가 있었지만 TV를 보느라 딸의 출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곤 김양은 집에 있던 빈 상자에 아이의 시체를 담아 이렇게 베란다에서 화단을 향해 던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화단에서 아이의 시체를 발견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를 확인한 뒤 학교에서 돌아오는 김양을 붙잡았습니다. 부모와 학교는 물론 김양조차도 출산 전까지는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이가 어린 여학생이기 때문에 임신 경험도 없기 때문에 애 놓기 전까지는 배가 아프면 그냥 자기 살이 쪄서 배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했지. 김양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8살 이모군과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형사 미성년자인 김양은 가정부호 사건으로 송치하고 이군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일보 박진숙입니다. 네, 이게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학생이 임신 사실을 갖다가 모르고 그리고 출산할 때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성교육이라든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몸에 일어나는 이런 내용들을 인지 못했다는 그러한 이제 불찰, 또 무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청소년의 성관계 어느 정도냐? 얼마 전에 조사를 했더니 청소년 성관계 2018년에 이제 그 청소년 성관계 경험과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소년의 건강 행태를 갖다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2018년 조사 결과 전체 6만 40명 중에서 5.7%가 이미 성관계 경험이 있다. 특히 중학생이 2.6%, 고등학생이 8.5%. 네, 그런데 청소년들의 성관계 시작 연령이 13.6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정도? 아마 최근에는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정도도 아마 경험이 있다는 그런 이제 뭐 발표된 자료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갖다 이제 가끔 듣고는 해요. 그러면 청소년 성관계 경험자의 피임을 어느 정도 하느냐? 피임은 보시는 것처럼 60%가 채 안 돼요. 한 반 정도 가까이가 피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학교에서의 성교육, 성교육은 거의 80%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러한 괴리감들이 실제로 어떤 성교육과 또 어떤 성과 관련된 그런 이제 행동들 이런 데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런 걸로 인한 문제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처럼 아주 끔찍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피임 실태 이것도 영상으로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10대 청소년 중 절반이 피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윤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연구팀은 청소년 건강 행태에 대해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은 5.3%였고 이들의 성관계 시작 연령은 평균 13세였습니다. 하지만 성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피임 실천율은 2015년 48.7%로 2013년 39%에서 큰 폭으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거의 뭐 절반, 영상의 경우에는 이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데 2018년 통계에 의하면은 절반은 넘은 거죠. 피임률이. 이렇게 피임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관계를 갖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렇게 청소년들이 피임을 하지 않는 이유, 피임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 2018년에 조사해서 살펴봤더니 피임을 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피임 도구를 준비하지 못해서예요. 그러니까 미처 어떤 감정이 앞섰기 때문에 어떤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의 피임 도구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거의 절반 정도예요. 두 번째가 상대방이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이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교육 경험률은 거의 80%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조사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갖고 그리고 덜컥 임신이 되었다. 굉장히 이제 황당한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학생들 반응이 어떻겠어요? 자기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학생들은 대부분 이렇다고 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실수다. 콘돔을 끼고 하라고 할 걸 후회된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남친이 완전히 미울 것 같다. 성관계를 이 나이에 너무 빨리 한 걸 아닌가? 라고 이제 후회를 한다거나 또는 절망, 충격, 당황, 무서움 또는 좌절 또는 뭐 후회 이런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이 머리를 갖다가 이제 스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앞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극단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무고한 아이를 갖다가 이제 살해를 하거나 뭐 그러한 경우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겁난다, 망했다, 믿을 수 없다.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들, 또 남친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모든 게 끝났다는 좌절감이라든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또 많이 하게 되죠. 유산을 해야 되냐? 자살을 할 수밖에 없다. 또는 낳아서 키우겠다. 이런 셋 중에 이제 하나.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알려야 되겠지만 입이 안 떨어진다.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학생들의 이제 반응이고요. 그에 반해서 남학생들은 여친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오, 도망가자. 젠장. 거짓말하지 말아라. 황당하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전화번호를 바꾸고 자신의 문제를 갖다 이제 없앤다라든가, 또는 임신을 한 거는 네가 잘못한 거야. 난 잘 모르겠어라든가, 이렇게 회피를 한다라든가, 이런 우리 헤어지자. 완전히 책임 회피하는 거죠. 군대를 가버린다라든가, 또 머릿속이 하얗게 될 것 같다라든가, 부모님께 맞아 죽겠다. 아유, 할 수 없지. 뭐 얘랑 살아야지. 또는 갈등, 굉장히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또 있겠죠. 지워야 되는지, 책임을 져야 될 건지, 이런 X됐다.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사실은 이제 남학생들한테는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에게 바라는 그런 이제 걸로는 여학생들은 낙태 비용을 보태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뭐 해결을 하려면 임신 중절술 낙태라도 이제 해야 될 텐데 또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또 책임지라고 할 거야. 날 배신하고 하지 말고 끝까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남친이 모른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빨리 낙태하고 남친과 이제 끝내겠다.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보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된 바에야 끝까지 책임을 함께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는 거고요.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책임을 갖다가 회피하기 위한 것이 제일 먼저 나오죠. 낙태시켜라 제발. 애 낳아서 거원에 보내자. 그나마 조금 이거는 이제 좀 어떤 생명에 대한 뭐라 그럴까, 미안함?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경우죠. 날 모른 척 해주길 바란다. 잠시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 또 제발 날 붙잡지 말아라. 애는 너 혼자 키우고 날 찾지 말아라 라든가, 이렇게 회피하는,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경우라든가. 그래도 마지막같이 우리 같이 애 키워야 하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고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나마 책임을 지는 자세의 그런 형태를 갖다 보이는 다양한 유형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임신 이후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자, 이런 거죠. 결혼해서 뭐 이른 나이지만 결혼해서 아기 낳아서 잘 기르는 거. 물론 이거는 이제 청소년들의 경우지만은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성인인 경우도 아직 미혼인 상태라고 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낳는 것. 낳은 후에 자신이 기르거나 또는 입양하는 거죠. 그렇죠? 미혼모 또는 비혼이라고 얘기하죠. 낙태 수술, 즉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는 방법. 임신이 확인되면 이러한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아이 아빠에게 반드시 알려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제일 필요해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임신 이후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대처가 없다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거고, 또 태어난 아이를 갖다가 이제 살해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앞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또 다른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자신이 몰래 낳은 아기를 목 졸라 살해한 뒤에 남자친구에게 맡겨 하천에 유기한 여고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오늘 영아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18살 고교생 A양과 20살 대학생인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숨겨온 A양은 어제 새벽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가족들 몰래 딸을 낳은 뒤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에 A양은 아기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인근 하천에서 시신을 불태우려다가 실패하자 그대로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영상 보실까요? 갓 태어난 아기를 엄마가 살해해 버렸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를 버리는 끔찍한 일, 이번 달에만 벌써 4번째입니다. 대책은 없는 건지 조국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박 모양이 아이를 낳은 곳은 집 화장실이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최 모양 역시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미성년자이거나 미혼이다 보니 병원도 가지 못한 겁니다. 너무 두려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너무 무서웠다. 우리나라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성경험 비율은 전체의 5%가량. 하지만 이들 5%의 경우 평균 13살도 안 돼 성경험이 시작됐습니다. 신체 발달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청소년들의 성경험 연령은 점차 어려지지만 여전히 피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합니다. 콘돔이 뭔지만 알려주고 막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 알려주고. 급할 경우 사용하는 사후 피임약이 있지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해 실제 사용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후 피임약을 약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의료계와 종교계가 반대하면서 몇 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습득이 쉽게 되는 그런 시기부터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실질적인 성교육, 피임교육을 미국,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는 순결교육보다는 피임교육이나 최소한 임신을 막는 현실적인 방안을 채택한 지 오래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네, 이렇게 어떤 교육적인 문제, 또 교육에서 어떠한 것들을 갖다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포함해서 전반적인 성교육, 또 피임교육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바뀌어야 될 그런 이제 필요성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관계로 인해서 원치 않는 임신, 또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우리가 성관계 전에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본다면 이런 것들이죠. 내가 진짜 성관계를 원하는가? 성관계를 할 정도로 상대방을 좋아하는지, 사랑을 하는지,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는 진짜 예기치 않은 그런 결과로 임신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갖다 막기 위해서 내가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것인가? 또 정확한 피임 방법과 성지식을 알고 있는가? 피임은 누가 할 것인지, 또 피임 도구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상대와 성관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없는지, 또 성관계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결과들, 임신으로 인한 죄책감이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성병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두 고려를 사전에 성관계를 하기 전에 사전에 사랑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전부 염두에 두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피임, 앞에서 얘기했던 피임이란 컨트라셉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이제 설명을 했어요. 성관계를 거쳐서 임신이 되는 것을 어떤 일정한 수단을 통해 가지고 막는 그런 이제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임신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난서로부터 그 배출이 된 그런 난자가 이 질을 통해서 유입이 된 남성으로부터의 정자를 만나서 수정이 되면 그 수정된 후에는 점점 세포 분열을 하면서 어디 가서 결국 여성의 자궁에 착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신이 돼서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태아로 바로 이 과정에서 뭔가 하나를 갖다 막으면 그것이 이제 임신으로 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겠죠. 첫 번째가 정자를 갖다가 난자와 만나지 못하게 그렇게 막으면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난자 자체가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정자와 난자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수정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설사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자궁에 가서 착상이 안 되도록, 그래서 지속적인 임신 상태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제 피임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과정을 갖다 우리가 한 번씩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피임 방법. 첫 번째로 정자. 정자가 어쨌든 난자라든가 만날 기회를 갖다가 정자를 차단하는 거죠. 예. 정자 관련해 일시적인 차단입니다. 남성들이 이제 사용을 하는 가장 널리 쓰여지는 그런 방법인 거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정자를 막아라. 가장 간편하고 또 보편적인 것이 뭐냐면 콘돔이죠. 값싸면서도 효과적이에요. 여러 가지 유형의 콘돔들이 실질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또 약국뿐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마트 같은 데서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제 콘돔의 사용법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또 모른다면 이렇게 콘돔은 잘 벗겨서 찢어지지 않도록 잘 벗겨서 뒤집은 다음에 끝을 갖다 비틀어서 공기를 빼내고 그 비튼 쪽이 남성의 성기에 닿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둘둘둘둘둘 펴서 그래서 이제 끼우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콘돔의 이제 사용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똑같은 정자를 차단하는 건데, 여성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자를 차단하는데. 일시적인 차단입니다. 바로 뭐냐면 정자를 막긴 하는데 남성의 성기에 끼우는 형태를 갖다 우리가 콘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성의 성기, 즉 질 안에다가 넣는 것이 페미돔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성이 사용을 하면서도 굉장히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보편적이 아니고 굉장히 또 비쌉니다. 그리고 크기도 이렇게 커요. 저걸 갖다가 여성의 질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겠죠. 또 사용하는 그런 이제 빈도도 굉장히 이제 적은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페미돔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렇게 페미돔의 경우 저렇게 커다란 형태를 갖다가 질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이런 형태로 질 깊숙이까지 밀어 넣어서 남성의 성기가 이제 삽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배출된 것이 질 안쪽에 자궁을 거쳐가지고 수정관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막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러한 페미돔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의 사실은 제품 자체는 있지만은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정자 관련해서 정자를 차단을 하는데 여성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또 그러한 방법으로 피임 스펀지 또는 피임 경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피임 스펀지는 질 안쪽으로 저렇게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 입구까지 밀어 넣어서 그래서 정자가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궁까지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고요. 또 피임 경막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자궁 경부에 캡처럼 이렇게 아예 뚜껑을 갖다 미리 씌워놓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물론 일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도 제거를 하기도 하고 삽입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굉장히 복잡한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또 일시적인 차단 방법으로 여성이 사용하는 것 중에 정자를 막는 방법으로 살정제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정자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정자의 활동을 억제하거나 죽이는 거품의 형태, 크림의 형태, 좌약의 형태, 정제의 형태예요. 성관계에 5분에서 10분 전에 삽입을 하고 그리고 질내에 삽입을 해놓으면은 1시간 정도 약효가 이제 발휘가 되면서 진입하는 정자를 갖다 전부 죽이게 되는 거예요. 단독 사용 시 효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좀 복잡한 형태인 것이죠. 그리고 정자 관련으로 이제 다시 남성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조금 전에는 다 남성이 되든 여성이 되든 일시적인 방법이었었는데 영구적으로 정자가 아예 차단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죠. 바로 그것이 정자의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정관수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정관수술은 굉장히 영구적인 방법으로
널리 사용이 되는 방법인데요. 예, 고안으로부터 만들어진 정자가 바로 이렇게 공급이 되는 정관을 아예 잘라서 묶어놓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관 결찰이라는 거 하는 것이 이제 묶는 거거든요. 정관 결찰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영구적인 이제 차단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정자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뭐죠? 난자. 난자 관련입니다. 두 번째 난자 관련. 한시적인 차단으로 여성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난소로부터 난자를 갖다가 배출하는, 즉 배란 자체를 갖다 이제 막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주로 호르몬을 조절함으로써 배란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의 이제 호르몬을 통해 가지고 조절이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그쵸? 난소의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이제 배란을 하게 되는데 호르몬 조절을 갖다 함으로써 난자가 배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경구 피임약, 경구라고 하는 것은 입을 통해서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복용하는데 배란이 억제가 되고 또 최근에 나오는 이런 이제 피임약들은 자궁 내막의 변화로 착상도 방해하고 복용 방법은 21일 동안, 즉 3주 동안 3주를 먹고 한 주는 안 먹고 쉽니다. 그래서 7일은 휴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단점이 있는 것이 부작용이 있어요. 구토라든가 또 비정상 출혈이라든가 체중의 불균형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비만이라든가 그리고 2, 3개월 정도의 습관화가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약들이 먹는 날, 안 먹는 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피임약을 복용하는데 주의점이 있어요. 뭐냐면 생리 1일째부터 하루에 한 알씩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이제 먹는데 실패 요인이 그거예요. 정확한 시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약물 먹는 거를 갖다가 피임약 복용하는 거를 갖다가 까먹거나 또는 어떤 날 먹었다가 어떤 날 안 먹었다가 뭐 안 먹었다고 그 다음날 2개를 먹고 이렇게 불규칙적일 경우에 피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그리고 간질환이라든가 내분비 질환, 또 임신 중 유방암, 또 자궁암, 또 심장과 관련된 이런 이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전문가의 피임약 복용 시의 주의점 같이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임약 복용을 맞게 한다면 적어도 97% 이상의 높은 피임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고 굉장히 이제 안전하고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쉽고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보통 월경 시작하는 첫날, 늦어도 둘째 날 정도 시작을 해서 21날, 그러니까 21일을 복용을 하고 일주일의 휴약 기간을 갖게끔 됩니다. 그래서 달력에 뭐 30일인 날이 있고 30일인 날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3주를 복용을 하고 일주를 쉬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들 중에 생리가 안 끝나서 7일을 쉬었는데 그 뒤에 계속 안 먹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또 하는데요. 이거는 호르몬의 농도를 내가 갖고 있는 레벨과 더불어서 약으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7일의 휴약 기간이 끝나도 아직 월경을 조금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음 약을 바로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경구 피임약은 먹으면서부터 체내 흡수가 되면서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용 중에 관계를 가지신 것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호르몬 농도가 충분히 변화가 있은 후에 보다 효과적인 피임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7일, 그러니까 5월 1일 날 피임약을 먹기 시작을 했다면 적어도 5월 8일 이후에 관계를 갖는 게 보다 안정적일 것 같고요. 만약 그 전에 관계를 가졌다면 중간에 사후 피임약 복용에 관해서 조금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피임약을 먹는 원칙 중에 하나가 같은 시간에 복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4시간이 지나면 약물이
효과가 떨어지고 농도가 체내에서 배설되고 일정 농도가 없기 때문에 피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일주일, 늦어도 4주가 지나면 원래 자기 호르몬 레벨을 농도를 유지를 하면서 가입력이 다 복원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임약은 실생활에 있어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내가 뭐 나이가 어린데 성관계가 있어서 피임약이 아니고도 어떤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기타 다른 치료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도 없고 목적과 그다음에 나한테 맞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라는 개념이 좀 필요하고 일단은 낙태라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그런 건강상의 피해 이것은 피임약의 어떤 부작용을 더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 그것보다는 피임약을 복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이롭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콘돔도 실패율이 통계상 10% 이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피임을 한 줄 알았는데 안 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의 책임이 아니고 피임이라는 거는 어떤 건강한 인생 설계상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제 측면에서도 두 사람이 항상 동시에 준비를 하고 책임을 느끼고 자기 건강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피임약 복용과 관련해서 전문의의 설명을 갖다 잠시 들었는데요. 최근에 이 피임약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인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배란을 억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난간의 운동도 저하시키고 또는 자궁경관의 점액을 갖다가 끈끈하게 해서 혹시 이제 정자가 진입하는 이런 부분들도 방해를 하게 되고요. 또 자궁 내막 자체도 10개 만들어가지고 착상이 잘 안 되도록 하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작용을 하도록 이렇게 피임약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이 경구 피임약들은 어떤 효과를 갖다 이제 가져오냐면 조금 전에 우리 전문의 선생님의 설명도 있었지만은 피임 이외에도 호르몬 조절을 갖다가 아주 균일하게 이렇게 하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점으로는 뭐 자궁의 임신 감소라든가 난소낭정 감소라든가 물론 피임뿐만이 아니라 난소암 예방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하고 그랬었지만은 최근의 건강상의 이점으로는 이게 호르몬 조절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여드름을 치료를 한다라든가 또 골다공증을 예방을 하고 대장암을 감소를 시키고요. 불규칙한 출혈 치료를 한다라든가 자궁 내막증 치료 또는 갱년기 증세를 갖다 치료하는 이러한 목적으로도 사실은 경구 피임약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점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1교시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잠시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